너랑 내 뱃속의 애새끼랑 같이 죽어버려. 3년간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 민준의 악독한 외침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임신 6개월인 제 배를 향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등 뒤에서 가해진 무자비한 힘에 저는 2층 난간에서 떠밀려졌습니다. 제 몸은 균형을 잃고 차가운 나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자 피가 터져나왔고 제가 입고 있던 하얀색 인부복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육체적인 고통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계단 꼭대기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소름 끼치도록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남편의 발소리가 뒤섞여 제가 의식을 잃기 전 들었던 마지막 소리가 되었습니다. 고통, 굴욕,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옆으로 튕겨나간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액정은 산산조각 났지만 희미한 불빛은 남아있었죠. 손은 떨렸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저는 익숙한 번호를 필사적으로 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유일한 동화줄인 그 번호를요. 기억이 느린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 최고의 동화라고 믿었던 영화가 말이죠. 제 이름은 서연,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마음씨 고운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 김 여사님께 입양된 고아입니다. 두 모녀의 삶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처럼 온전한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그저 따뜻한 집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동화 속 왕자님 같았죠. 키가 크고 잘생긴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건설사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더없이 부드럽고 낭만적으로 제게 구애했습니다. 제 가정 환경은 상관없다고 오직 제 사람과 영혼을 사랑할 뿐이라고 말했죠. 저희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서러워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제게 보상해주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번듯한 2층짜리 주택이었죠.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민준 단둘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박 여사 혼자 아들을 힘들게 키웠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저는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던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에만 전념했죠. 매일 아침 오시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했습니다. 박 여사가 칭찬 한마디 한 적 없어도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녀가 몸져 누울 때면 밤을 새워 간호하고 주물러 드렸죠. 진심을 다하면 시어머니도 언젠가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저는 영원히 집안 배경도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자랑할 거리 하나 없는 고아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단 한 번도 아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서연 씨, 댁, 아니면 그냥 어이라고 불렀죠. 식사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본도 없이 잘한 것들은 밥하는 솜씨도 이 모양이지. 혹은 댁을 보고 있으면 이 집의 복이 다 달아나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인 민준을 쳐다보며 저를 감싸주길 바랐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다른 반찬을 집어들고는 화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밤에 그의 품에 안겨 울면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성격이 까다로워 그러시지 아기는 없어.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그를 사랑하기에 어렵게 얻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저는 인내를 택했습니다. 민준만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저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 시어머니의 시선도 바꿔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도 무척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들어올려 몇 바퀴나 돌았죠.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 여사의 첫 질문은 제 건강이 아니라 초음파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임신 4개월 차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딸이라고 말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또 계집애라니 진짜 애 낳을 줄도 모르는 것.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제게 시켰고 단 1분도 쉬지 못하게 했죠. 민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몸에서는 항상 술 냄새가 났습니다. 산부인과에 같이 가주겠다는 약속은 모두 잊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면 그는 버럭 소리쳤죠. 당신 혼자가, 나 바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싸 안으며 제 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존재가 그들이 저와 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락의 고통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안의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제 전화가 성공했을까요? 누가 와서 우리 모녀를 구해줄까요? 마음 쉼터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편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저는 깊은 무의식의 장막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아랫배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병원 천장의 새하얀 형광등, 불빛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마지막 기억이 끔찍한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준의 무자비한 발길질,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리고 차가운 계단을 굴러떨어지던 그 느낌. 내 아이, 저는 황급히 손을 배에 얹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배는 그대로였지만 묵직한 통증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엄마 버리면 안 돼. 저는 힘없이 속삭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계세요. 옆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옆에 걸린 링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일단 지켰어요. 하지만 유산기가 심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지켰다는 두 글자에 지쳐버린 제 몸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딸이 아직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이라 시어머니라 부르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모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도 박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야윈 몸,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어머니는 수수한 갈색 원피스 차림으로 보온 도시락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함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 여사님은 황급히 도시락을 내려놓고 침대로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은퇴한 교사의 온화했던 눈빛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날카롭고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가, 그만 울어라. 지금 우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 아기한테도 좋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말해보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을 임신한 사실을 안 후부터 달라진 시댁의 태도, 박 여사의 비아냥과 모욕, 민준의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그날의 악독한 말과 발길질까지 이야기할수록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김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당황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깊은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제가 알던 상냥한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엄마 믿지?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첫째, 민준이랑 그 엄마가 오면 절대 울거나 따지거나 싸우지 마. 오히려 겁에 질리고 약하고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믿는 척해야 한다. 네가 부주의해서 그들을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해. 할 수 있겠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래야 해요, 엄마? 저를 이렇게 만든 건 그 사람들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증거가 없어. 네가 소란을 피우면 저들은 잡아떼면서 오히려 널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거다. 게다가 지금 넌 약한 입장이잖니. 너와 내 손녀는 아직 여기에 누워 있어. 정면으로 맞설 순 없어. 지금 유일한 방법은 저들이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거야. 저들이 널 여전히 어리숙하고 착하고 만만한 서연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만 저들이 제 꼬리를 드러낼 거다. 어머니의 분석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통에 빠져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네가 겪은 이 고통 엄마가 반드시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게 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연기해야 해. 불쌍한 아내, 죄지은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그리고 저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해. 이 연극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쓰고 결말도 우리가 정할 거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와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황급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들이 왔다. 엄마가 한 말 잊지 마.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남은 눈물을 닦아낸 뒤 두렵고 연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과 박 여사가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저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몹시 걱정되고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는 서둘러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의 그 도끼 어린 모습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죠. 아가, 세상에, 괜찮니? 어쩌다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어젯밤에 네가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밤새 한숨도 못 잤단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악어의 눈물을 짜내려 애썼습니다. 민준도 다가와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꼭 안에 걱정의 밤을 새운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후회와 자책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다 내 탓이야. 어제 내가 당신한테 큰 소리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당신이랑 아이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해서 이런 사고까지 날 줄은 몰랐어.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이 완벽한 연극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자신들의 악행을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의 당부를 떠올리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을 보며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내려가다가 계단이 미끄러워서 어머니랑 민준 씨 걱정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 말을 듣자 두 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애는 여전히 속이기 쉽군. 김 여사님은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하자 방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정말. 며느리 하나 들였더니 이렇게 칠칠 맞아서야 뱃속에 애까지 가진 애가 몸 간수도 못하고 이제 누워서 뱃속에 내 손주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것도 하필 계집애인데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지. 그녀는 계집애라는 단어를 경멸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극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지금은 서연이랑 아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는 저를 돌아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 말고 푹 쉬어.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마련한다고?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돈을 마련한다는 걸까요? 또다시 우리 집 김 여사님께 가서 손을 벌릴 셈이겠지요. 그때 김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친 듯 했습니다. 민준 군말이 맞네. 지금은 서연이와 뱃속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사부인과 민준 군이 신경 써주어 고맙네. 우리 서연이가 철이 없으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게. 박 여사는 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듣기 좋네요. 어쨌든 제 며느리인데 제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보양식이라도 준비해서 다시 와야겠네요. 잠시 서연이 좀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민준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고 나가기 전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민준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며 당부했습니다. 몸조리 잘해. 아이한테 문제 생기지 않게. 그의 당부는 걱정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알아서 처신 잘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죠. 문이 닫히자 김 여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교활한 늙은 여우 같으니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네가 아직도 자기들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보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더는 연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기 데리고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요. 나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김 여사님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네가 도망치면 저들은 네가 찔리는 게 있어서 도망쳤다고 모든 죄를 네게 뒤집어 씌울 거다. 넌 여기 있어야 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쳐넣어야 해. 그녀는 저를 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에겐 계획이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엔 내 협조가 필요해. 넌 계속해서 죄 많은 아내, 불쌍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 한다. 저들이 널 완전히 믿게 만들어서 우리가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랜 친구가 하나 있다. 조반장이라고 아주 유능했던 전직 형사야. 지금은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해뒀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민준에 대해 조사해 줄 거야. 엄마 생각엔 이 일이 단순히 폭력이나 아들을 원해서 벌인 일 같지가 않아. 분명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제 아이와 저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네, 엄마 말대로 할게요. 제 목소리는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이 연극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다만 이 연극의 결말을 쓰고 마지막에 박수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모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의심하는 그 비밀이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것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연약한 환자이자 죄 많은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네 하고 대답했고 주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먹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매일같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 여사는 삼계탕, 비둘기 요리 등 태아에 좋다는 음식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범적인 남편인 척했습니다. 그는 거의 하루 종일 제 병상을 지키며 책을 읽어주거나 과일을 깎아주고 제가 힘들지 않게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연기가 너무나 실감나서 간호사들과 옆 병실 환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잘해주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이라고요? 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달콤한 덫,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행동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주는 한숨을 쉬며 푸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자금줄이 꽉 막혔어. 그러고는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저는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덫에 걸려드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럼 김 여사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 어때요? 엄마라면 도와주실 거예요. 제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그는 황급히 표정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냐, 어떻게 장모님께 또 폐를 끼쳐. 내가 남자인데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말 어렵긴 하네. 당신이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볼래? 내가 장모님께 말씀드리긴 좀 면목이 없어서 저는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고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저는 다시 울먹이며 민준의 어려움과 병원비, 부담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엾은 내 새끼들. 알겠다. 내일 내가 돈을 좀 가지고 가마. 우선 서연이 치료비부터 해결해야지. 전화를 끊자 민주는 저를 와락 껴안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건.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지만 마음속은 무한한 경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남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연극을 하는 동안 김 여사님과 조 반장님은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 반장님은 과연 노련한 전직 형사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병원을 떠나자마자 김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잠그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보렴. 할 얘기가 있다. 그녀는 제게 얇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이게 조 반장님이 막 찾아낸 것들이다. 한번 보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멀리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주는 한 불법 도박장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번듯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하고 헬쑥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상세한 채무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이름은 조폭의 냄새가 물씬 풍겼고 맨 아래에 적힌 빚의 총액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20억 원. 20억.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김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성공한 건설사 팀장이 아니었다. 그냥 영세 하청업자일 뿐이었어. 일거리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도박이라는 더 큰 열정이 있었지. 몇 년 전부터 그 길에 빠져들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심지어 자기 엄마 명의의 집문서까지 잡히고 사채를 썼더구나. 이제 그 집은 곧 빚쟁이들 손에 넘어갈 판이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성공한 엔지니어라는 허울, 공사 현장과 거래처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도박꾼일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문득 그가 집에 와서 돈을 요구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돈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박판에 쏟아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지자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저와 김 여사님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파탄, 난 인생을 구원해줄 마지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럼 제가 넘어진 건 저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님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짐작이 맞다. 조 반장님이 그놈의 채권자 몇 명을 만나봤어. 그놈이 한 달 안에 큰 돈이 생길 테니 모든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더구나. 그 발길질, 그 추락. 단순히 내가 딸을 가졌다는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어. 그건 저들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다. 저들은 비극을 연출해서 네가 엄마 집에 돌아가 돈을 얻어내도록 만들 명분을 원했던 거야. 저들은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절대 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의 목숨까지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졸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졸로 말이죠. 엄마, 저 어떡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진정해, 딸. 김 여사님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의 목적을 확실히 알았어. 저들이 뜻대로 되게 놔둘 순 없지. 하지만 아직 부족해. 엄마 생각엔 20억이라는 빚이 전부는 아닐 것 같다. 임신한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버릴 정도의 동기라면 분명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야. 조 반장님이 계속 조사 중이니 우리는 이 범죄의 근원을 찾아내야만 해.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20억이 전부가 아니라면 민준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은 대체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저는
출구 없는 어두운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매번 드러나는 진실은 더 무서운 미스터리로 이어졌습니다.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냉혹하게 계산된 음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거액 도박 빚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속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었죠.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약 1년여 전에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자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을 위한 종신보험 계약서야. 그는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 앞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두고 싶었어.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기댈 곳이라도 있어야지. 난 당신이 고생하는 거 싫어. 그 순간 저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멋진 남자, 아내를 위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저 아주 고액의 보험이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란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편이고 가장이니 수익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꾸려나가겠다고요. 그의 논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들렸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서둘러 김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휴대폰을 꺼내 조 반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다급했습니다. 조 반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사위 강민준이 약 1년여 전에 제 딸 앞으로 모 보험사에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계약서 사본을 좀 구해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로 다음 날 조 반장님은 제게 계약서 전체를 찍은 사진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병실에 나란히 앉아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뚫어져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한 숫자는 우리 두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억 원이었습니다. 50억. 그 액수는 민준의 도박 빚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민준의 계획은 단순히 제 어머니의 돈을 뜯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플랜 B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플랜 A는 바로 저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의 발길질로 저와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그는 애도 못 낳는 아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50억 원을 손에 쥐게 될 터였습니다. 그 돈이면 빚을 모두 갚고도 새로운 부유한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저는 온몸을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아내와 자식을 죽일 계획을 그렇게 냉혹하게 세울 수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줬던 사랑의 말들과 다정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연극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살찌우고 손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딸아. 이제 우리는 저놈의 최종 음모를 알게 됐어. 저놈은 내 돈과 목숨을 모두 원했던 거야. 절대로 저놈 뜻대로 되게 놔둘 순 없어. 그녀는 저를 보며 눈빛에 강철 같은 결의를 담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야. 더 이상 우리끼리만 움직일 순 없어. 법의 개입이 필요해.
하지만 엄마,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서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합법적인 거예요.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기소할 순 없어요. 알고 있다. 김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내 증언이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우리는 다른 증거들을 더 찾아야 한다. 저놈의 본성과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증거들을 조 반장님이 계속 조사 중이야. 아내를 죽일 계획까지 세운 놈이라면 비밀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제 눈에는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자유나 돈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건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저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 역시 그보다 더 강하고 잔인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병원에서의 제 삶은 이중적인 연극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연약한 아내였고, 밤에는 김 여사님, 조 반장님과 함께 민준이 그려놓은 범죄의 그림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민준의 진짜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에 굶주린 도박꾼, 아내를 죽이려 한 음모가를 넘어 알아주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조 반장님은 민준에게 저 말고도 여러 여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그리고 공개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여자가 한 명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김아름이야.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님이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25살 부동산 회사 영업사원인데 젊고 예쁘고 아주 놀 줄 아는 여자라더구나. 어머니는 제게 사진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준과 김아름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고급 레스토랑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명품 매장 앞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환하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민준을 보니 제 가슴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예상했던 배신이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곧 큰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민준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사치스러운 애인을 건사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저 여자도 민준의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요? 김 여사님은 제 생각을 읽은 듯 했습니다. 조 반장님도 그걸 궁금해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 김아름이란 여자를 미행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임신 중이야. 벌써 4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구나. 이 소식은 제 머릿속에서 터진 또 하나의 폭탄 같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진 것입니다. 제 뱃속의 딸을 죽이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아이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니? 김 여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 여자와 아이의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 심지어 자주 따로 만나서 쇼핑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아들보다 더 아낀다더구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족 전체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새로운 며느리, 새로운 대리모를 원했던 것입니다. 김아름이 초음파를 봤는데 아들이라고 박 여사에게 말했다더구나. 김 여사님이 뱉은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두 글자가 어찌나 쓰라리던지요. 박 여사가 제게 보였던
그 모든 경멸과 냉대, 민준의 폭력과 잔인함, 그 모든 것이 대를 이을 손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그들은 저를 버릴, 심지어 잔인하게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저는 왜 박 여사가 며느리가 계단에서 떠밀리는 것을 보며 그렇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와 제 뱃속에 따른 자식도 손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왕자님과 그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치워져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무력감과 혐오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놈의 외도와 내 재산을 노린 음모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김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 저놈이 스스로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구나. 그녀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아주 대담하고 위험하기까지 했지만 그들 가족의 모든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을 들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뱃속에서 매일 자라나는 제 딸의 모습을 떠올리자 힘이 솟았습니다. 제 아이가 안전한 미래 없이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악독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활개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달아야 할 때였고 수동적인 배우였던 저는 이제 저 탐욕스럽고 사악한 꼭두각시들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하는 감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현명한 김 여사님조차 예상치 못했던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박빚, 보험계약, 그리고 민준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쥔 후 김 여사님은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반격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제가 알아야 할 마지막 진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병실에서 김 여사님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지난 며칠간 보여주었던 강인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수십 년간 숨겨온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너는 아마 궁금했을 거다.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인 내가 어떻게 조 반장님 같은 사람을 알고 또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침착하고 조리 있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연륜과 지혜 덕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되기 전 엄마는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변호사였단다. 아주 특별한 한 여인의 개인 변호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 그 사람이 바로 내 친어머니란다. 제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친어머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육원에서 김 여사님께 입양된 고아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였죠. 미안하다, 서연아. 수십 년 동안 너를 속여야만 했어. 김 여사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넌 고아가 아니야. 넌 흥성그룹 황남규 회장님과 김지수 사모님의 유일한 딸이다. 흥성그룹. 그 이름은 제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그룹 중 하나, 제가 신문에서나 이름을 들어봤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제가 그런 재벌의 상속녀라고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는 보육원에 있었던 거죠? 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내 부모님은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20년 전 네가 겨우 1살이었을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다. 어머니는 과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그만큼 사업계의 적도 많았습니다. 그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결론났지만 김 여사님은 항상 그 배우에 음모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제 어머니인 김지수 사모님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김 여사님을 만나 쇠상자 하나와 친필 편지를 건넸습니다. 내 엄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단다. 김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데리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이름도 바꾸고 평범하게 키워달라고. 아이가 위험과 음모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내게 평온한 삶을 주고 싶어 했지. 그 쇠상자에는 유언장 전체와 제 신분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 그리고 주식, 부동산, 현금으로 봉인된 막대한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만 30세가 되거나 김 여사님이 제가 충분히 성장했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을 때만 제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의 유언을 따랐다. 김 여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널 시골로 데려와 평범한 교사로 살았지. 널 보호하고 평온한 유년 시절을 주기 위해 노력했어. 네가 결코 그 재산이 필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널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랐다. 그녀는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안일하게 그 강민준이란 놈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 결혼을 허락했지. 내 바로 곁에 숨어있는 독사를 알아보지 못했어. 모두 내 잘못이다. 서연아, 저는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의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했으며 그 무거운 비밀을 수십 년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결단력의 근원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비범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교사가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변호사이자 강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이 된 후 김 여사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서연아, 지금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내게 이 진실을 말한 것은 과거의 얽매이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한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넌 흥성그룹의 상속녀다. 내 손에는 힘과 돈, 그리고 지위가 있어. 넌 저놈들과 맞서 싸워 내 정의를 되찾을 모든 것을 가졌다. 그녀는 일어나 방구석의 작은 장으로 가더니 낡은 구리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쇠상자의 열쇠다.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이제 내가 내 것을 되찾을 때가 왔다. 차가운 열쇠를 손에 쥐자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책임감이자 제 부모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거예요. 벼랑 끝에 몰렸던 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확한 목표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한 복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도 찾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힘,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연약한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흥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황서연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건네준 열쇠를 손에 쥔 채 저는 제 안 깊은 곳에서
강렬한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복수의 길을 밝히는 분노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비밀리에 연락해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열쇠와 유언장 그리고 필요한 법적 서류들로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쇠 상자가 열렸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남긴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계좌에 찍힌 거액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흥성그룹의 집의 지분, 그리고 전국 각지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이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쇼핑이나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들에게 즉시 민준과 제가 함께 사용하던 모든 공동계좌를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김 여사님이 빌려주었던 모든 돈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로 확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강민준이라는 교활한 여우와 그의 가족을 덫으로 유인할 완벽한 연극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법정에서 그의 가면을 벗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계획은 김 여사님과 변호인단에 의해 치밀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쌍한 서연을 연기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부유한 양어머니에게서 거액을 빌린 서연으로요.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지치면서도 희망이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짜 관심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너무 잘 됐다.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얼마나 빌려주신대? 엄마가 50억 원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숫자, 제 생명보험금과 같은 액수를 말했습니다. 50억. 민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장모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줘. 당신도 정말 고마워.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다시는 당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하지만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일부러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너무 크다고 당신이랑 어머님을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빚은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을 듣고 싶어 하세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시대요. 몇 초간의 침묵. 저는 민준이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액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합리적인 요구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은 똑똑했습니다. 게다가 이성을 마비시킨 탐욕 때문에 이 엄청난 미끼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지당하시지. 내가 바로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날짜랑 장소만 정해줘. 나랑 엄마가 직접 장모님 찾아뵙고 모든 걸 설명드릴게. 내 진심을 보여드릴 거야. 잘 됐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사적이고 조용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실 흥성그룹 소유의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레스토랑 전체는 통째로 대관될 것이고 모든 구석에는 최첨단 녹음, 녹화 장비가 설치될 것이었습니다. 약속 날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원하여 김 여사님이 준비해 주신 고급 아파트에서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흥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읽고 경영, 관리, 법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날카로운 여성 경영인으로 빠르게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의 애인 김아름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 반장님을 통해 그녀에게 익명의 선물을 몇 개 보냈습니다. 명품, 인부복, 값비싼 보석 세트, 그리고 발신인 없이 왕자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한 언니가라는 한 줄만 적힌 카드와 함께요. 저는 김아름이 민준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씀씀이는 그녀가 민준의 재정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히게 하고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빨리 돈을 마련하라고 그를 더욱 압박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돈, 탐욕, 그리고 의심으로 엮인 정교한 덫이 놓였습니다. 저는 고급 아파트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레드 와인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강민준, 박 여사, 마지막 남은 즐거운 날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내가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가장 성대한 파티가 곧 시작될 테니 민준의 가족이 50억이라는 횡재를 손에 넣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저와 김 여사님은 은밀하게 다른 수를 두었습니다. 민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 그가 우리가 쳐놓은 덫에 빠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만들기 위한 더 지독한 수였죠. 이 계획의 이름은 화공이었습니다. 굶주리고 구석에 몰린 짐승은 더 흉포해지고 이성을 잃는다. 눈앞에 던져진 미끼가 덫인 줄 알면서도 달려들게 되지. 김 여사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민준에게 당근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채찍도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조 반장님은 뒷세계의 복잡한 인맥을 동원해 민준의 가장 큰 채권자인 독사 박 사장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악랄하고 참을성 없기로 유명한 거물이었습니다. 직접 나서는 대신 김 여사님은 제3자, 즉 신망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독사에게 우연을 가장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정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채무자 강민준이 처가에서 50억이라는 거액을 곧 손에 넣을 예정인데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 아니라 애인이랑 함께 해외로 도주할 계획인 것 같다. 이 거짓말은 화약통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원래도 민준이 계속 빚을 미루는 것에 분노해 있던 독사는 빚쟁이가 돈이 생기는데 갚기는커녕 도망갈 생각이라는 소식을 듣자 정말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즉시 맹렬한 빚 독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협박 전화는 더 이상 민준에게만 걸려오지 않고 박 여사의 번호로도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큰 소리치며 맞섰지만 독사의 부하들이 집 앞에 나타나 문에 페인트를 뿌리고 젓갈을 던지기 시작하자 진짜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민준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며 거처를 계속 옮겨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불안에 떨며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안전한 아파트에서 조 반장님의 보고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세상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민준은 제게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신사적인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빚쟁이들이 너무 심하게 굴어.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돈을 좀 더 일찍 받을 수는 없을까? 나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저는 여전히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저도 너무 걱정되지만 엄마가 주말에 양가 부모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만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게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래요. 저도 엄마를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완고하셔서
저는 일부러 김 여사님을 아주 원칙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민준으로 하여금 주말의 만남이 그의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민준은 이를 악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독사에게 주말만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긴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한편 제가 김아름에게 보낸 익명의 선물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 옷과 새 보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곧 다가올 밝은 미래에 대한 암시적인 글들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민준에게 더 큰 압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도 타인의 고통 위에서 사치를 즐기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은 구석에 몰렸고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탐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50억이라는 미끼를 향해 달려갈 날만 손꼽아 세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가미는 서서히 조여졌고 정확한 순간에 당겨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많은 사냥꾼인 저는 그 순간을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민준과 박 여사의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 계획의 다음 수는 적의 내부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목표는 다름 아닌 김아름, 장손에 대한 희망과 부유한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애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동맹은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주면 스스로 불타올라 모든 것을 죄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 실행자는 변호사나 탐정이 아닌 한 여성이었습니다. 조 반장님은 김아름의 옛 친구이자 과거 사업에서 그녀에게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는 나 사장이라는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나 사장은 김아름을 몹시 증오했고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김아름이 자주 드나드는 고급 스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막 돌아온 성공한 여성 사업가 역할을 맡은 나 사장은 우연히 옛 친구를 알아본 척했습니다. 가식적인 인사와 포옹이 오간 후 나 사장은 교묘하게 김아름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머, 아름아, 요즘 얼굴이 아주 폈네. 곧 큰 사모님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야? 축하해. 원래부터 과시욕이 강했던 김아름은 즉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뭐, 다 하늘이 도운 덕이죠. 언니. 저희 그이도 능력이 좋아서 저랑 우리 아기 잘 챙겨주고요. 그이? 혹시 그 건설사 강민준 팀장 말하는 거야? 나 사장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요즘 그 친구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던데. 듣자 하니 도박 빚더미에 앉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느라 발붙일 곳도 없다던데. 심지어 어떤 돈 많은 노부인한테서 큰 돈을 사기쳐서 빚 갚고 해외로 튈 계획이라는 말도 있고. 너 그 친구랑 친하다면서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조심해. 도박하는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오늘은 널 사랑한다고 해도 내일은 널 팔아넘길지 누가 알겠어. 나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아름의 환상이라는 풍선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란과 의심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나 사장이 어딘가에서 잘못 들은 것이라고, 민주는 자신을 아주 사랑하며 곧 사업으로 큰 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 조 반장님은 김아름이 민준과 전화로 대판 싸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빚 문제와 노부인 사기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원래도 빚쟁이에게 쫓겨 신경이 곤두서 있던 민준은 애인에게 의심까지 받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김아름에게 멍청하다며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싸움은 김아름이 그 노부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갈등의 정점은 저의 다음 수였습니다. 저는 낯선 번호로 김아름에게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CEO가 피해자인 연애 사기 사건에 대한 오래된 신문기사 캡처였죠. 그 아래에는 범인, 나 찍지 않아? 라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몇 년 전 모습이었지만 민준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보낸 두 번째 메시지는 짧은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조 반장님이 녹음한 민준과 독사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민준은 독사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애원하며 저 시골뜨기 아줌마랑 멍청한 마누라만 속이면 돈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여자들 구슬리기 쉬워요. 달콤한 말 몇 마디면 그냥 다 믿는다니까요. 지금 임신한 그 계집애도 그냥 제 손안의 장기말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기말, 그 세 글자는 김아름의 자존심과 환상을 무너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녀는 여왕도 미래의 사모님도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그녀 역시 도구이자 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 반장님은 그 메시지를 받은 후 김아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과 연락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큰 사기극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유한 미래를 안겨줄 것이라 믿었던 남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것입니다. 내부 갈등의 불씨는 성공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악마적인 동맹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민주는 이제 빚쟁이의 압박뿐만 아니라 애인의 배신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짐승은 더욱 맹목적이 되어 이미 놓인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공연의 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토요일,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제 마음은 긴장과 초조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저는 제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고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5성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은 통째로 대관되었습니다. 공간은 우아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마치 친밀한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오늘 밤 특별한 손님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기록할 카메라와 녹음기가 모든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전 김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서연아, 기억하렴. 오늘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이 판의 주인이지. 침착하고 자신감을 갖고 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내야 한다. 저들의 탐욕이 저들을 파멸로 이끌게 놔두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장은 눈가의 다크서클을 가리고 얼굴이 초췌하고 지쳐 보이게 할 정도로만 가볍게 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방심하고 의기양양해지도록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비참해 보여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민준과 박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저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박 여사는 짙은 붉은색 벨벳 한복을 입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큰 상을 받으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서연아. 박 여사는 달콤한 목소리로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몸조리 잘해야지. 아가.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교적이지만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과 민준군,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는 일부러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을 강조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넌지시 상기시켰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부유하지만 딸의 미래를 몹시 걱정하는 장모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의 사업 계획과 50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민준은 서류상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업 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잠재력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거물급 인맥, 그리고 단기간에 5배,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치 파산 직전의 도박꾼이 아니라 정말로 유능한 사업가인 것처럼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해서 맞장구를 치며 아들의 재능과 의지를 극찬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똑똑해요. 사부인.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번에 사부인께서 자금을 도와주시면 분명히 큰일을 해낼 겁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인극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가끔씩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남편에게 모든 믿음과 희망을 건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서막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김 여사님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네 계획을 들으니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군.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50억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그렇게 줄 수는 없네. 나도 보장이 필요해. 네, 장모님, 말씀만 하십시오. 장모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준은 눈을 빛내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 여사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각서를 썼으면 좋겠네. 내가 50억 원을 빌려준다는 것, 사용 목적, 그리고 상환 기간을 명시해야 해. 동시에 자네 어머니 명의로 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이 대출의 담보로 설정해야겠네. 김 여사님의 제안은 민준 모자의 흥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다니 그것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조상님을 모시는 집인데 어떻게 담보로 잡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런가? 김 여사님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럼 민준 군의 진심, 아내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도 그 정도뿐이었나? 집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아내와 자식의 미래가 더 중요한가?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안타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봤지? 엄마가 뭐라고 했니? 이 지경까지 와서도 저들은 너와 손익을 계산하고 있잖니. 저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저와 어머니의 연극은 그들을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50억을 잃고 동의하면 마지막 남은 재산을 걸어야 했습니다. 탐욕과 절망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김 여사님의 단호한 표정과 제 비참한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집을 담보로 잡는 것쯤은 문제 없습니다. 좋아.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뒀네. 두 모자가 꼼꼼히 읽어보고 여기에 서명하게. 민준과 박 여사는 황급히 계약서를 낚아채듯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은 50억이라는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그 안에 교묘하게 삽입된 엄격한 법적 조항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획이 그어지자 김 여사님은 태연하게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자, 됐군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민준과 박 여사는 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마지막 벨벳 커튼이 올라갈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요? 민준이 어리둥절하게 되물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의기양양한 미소는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저희 이야기는 아까 다 해드렸잖아요. 박 여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약간의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여유롭게 찻잔에 차를 따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방금 들려준 이야기는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였네. 유능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남편,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아주 감동적이었지. 하지만 그게 전부 진실일까?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도박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독사 박 사장에게 진 빚 20억 원에 대해서 말이야. 민준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는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더듬거렸습니다. 독사라니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지. 나는 민준 군이 사부인 명의의 집문서까지 잡히고 사채를 썼다는 것도 알고 지난 며칠간 두 모자가 빚쟁이들에게 쫓겨 쥐새끼처럼 숨어 지냈다는 것도 알고 있네. 그리고 두 사람이 내게서 사기치려 한 50억 원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자네 아들이 파놓은 밑 빠진 독을 메우기 위한 돈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모자의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안타깝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 당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임신 6개월의 여자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비극적인 연극을 꾸며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어. 당신들은 아직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스스로 넘어졌다고? 김 여사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자네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50억짜리 종신보험도 그저 순수한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겠군. 그렇지. 이번에는 민준뿐만 아니라 박 여사까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숙한 음모가 발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네는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김 여사님은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애인인 김아름과 그 뱃속의 아이도 그저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말이야.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명의 직원이 대형 스크린 TV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켜지자 민준과 김아름이 다정하게 팔짱을 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박 여사가 즐겁게 김아름을 데리고 아기용품 쇼핑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김아름에게 전화로 고함을 치며 그녀 역시 장기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민준이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네가 꾸민 짓이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와 마주했습니다. 나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도박꾼, 폭력, 남편, 바람둥이,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 더 할 말 있나요? 나의 소중한 남편. 아이고, 세상에. 박 여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복이 없어서 저런 유물을 들였구나. 저게 우리 집안을 다 망쳤어. 하지만 그녀의 익숙한 연극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신호를 보내자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조 반장님이었죠. 그리고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강민준 씨. 조 반장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2분을 상해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박 여사는 울음까지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증오와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모든 원한은 이제 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였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지기 직전 그가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끝장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분노와 경멸이 가득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와 방 안의 팽팽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잠깐만요. 저와 김 여사님, 심지어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까지 모두가 무심코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지방에 서서 한 손을 허리에 얹고서 있는 사람은 김아름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몰래 찍힌 사진 속에 순진하고 가련한 모습도 공범으로서 정체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실크 원피스 아래로 제법 불러온 배를 드러낸 채 완벽한 화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숨길 수 없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팔짱을 낀 채 무심하지만 위협적인 표정으로 독사박 사장이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마치 2개의 석상처럼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험악한 인상의 부하 2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4사람의 등장은 방 전체를 기이한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물었고 절망으로 텅 비어있던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광기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을 구하러 자신의 편을 들어주러 왔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아름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비웃음은 지독히도 차갑고 비꼬는 듯했습니다. 내가 여길 어쩐 일이냐고요? 날 속인 놈의 진짜 얼굴을 보러 왔죠. 당신의 화려한 사기 인생에 내 손으로 직접 관뚜껑을 닫아주러 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와 김 여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경외심과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정의를 되찾으러 왔어요.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거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쳐다보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박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님, 김아름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제 뱃속에 이 아이가 당신네 집안의 장손이라고, 당신 인생을 역전시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게 해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항상 생각하셨죠? 그렇죠? 저한테 신분, 돈,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당신에게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박 여사는 온몸을 떨며 제대로 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릴? 그녀의 눈에 깃든 어리둥절함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에 대한 평생의 집착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아름은 다시 웃었습니다. 쓰라리고 비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둥근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아마 들으시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이 아이. 그녀는 일부러 말을 끊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맞아요. 아주 짧은 순간 저는 박 여사의 얼굴이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그 빛은 김아름의 다음 말 한마디에 즉시 꺼져버렸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 귀한 아드님 씨는 아니에요.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방 전체가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귀를 찢는 비명이었습니다. 넋놓고 서 있던 민준도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헛소리하지 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난 안 믿어. 당신 아들이라고요? 김아름이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에게 보내는 시선에는 이제 무한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아니면 그 잘난 척하는 가짜 건설사,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라도 보여드릴까요? 2달 전에 이미 해뒀어요. 당신이라는 인간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녀는 굳이 검사 결과지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와 곧이어 터져나올 사실들이 그 어떤 종이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독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남자예요. 당신처럼 여자나 등쳐먹고 사는 파산 직전의 도박꾼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고 우리 모자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라고요. 진실은 가장 적나라하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꾼, 폭력 남편으로 낙인 찍힌 것도 모자라 이제 민주는 자신의 애인에게서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 앞에서 무능력한 패배자로 모욕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은 잿더미가 되어 지식여졌습니다. 이 인연이 죽여버릴 거야. 민주는 광기 어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김아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고 손은 그녀의 목을 조를 듯이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김아름의 몸에 닿기도 전에 문신으로 뒤덮인 단단한 팔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독사는 한 손만으로 민준을 바닥에 쉽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려봐. 독사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이랑 나 사이의 빚도 아직 계산 안 끝났는데 폭행죄까지 추가하고 싶어? 민주는 바닥에 보기 흉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무력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자유, 애인,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까지.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은 박 여사였습니다. 유일한 희망, 평생의 집착이었던 장손. 그녀를 그토록 악독하게 만들고 아들의 모든 죄악에 가담하게 했던 동력이었던 그 존재가 이제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거리이자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 애지중지했지만 결국 다른 남자의 아이를 대신 키워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 장손이. 그녀는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넋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비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평소처럼 떼를 쓰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부서진 자의 절망적인 절규였습니다. 날카롭고 애절한 비명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뜬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더니 차가운 바닥 위로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황급히 직원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신호했습니다. 이 극적인 상황에 잠시 당황했던 경찰관들도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연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마치 영혼 없는 시체처럼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김아름을 저주하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자신의 역할을 마친 김아름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통쾌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사와 함께 뒤돌아 떠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쟁이들, 탐욕스러운 자들, 사악한 자들 모두가 결국 자신이 만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부서진 의자와 깨진 와인잔으로 어질러진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에 통쾌함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극도의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원한은 드러났고 모든 죄악은 심판받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맑게 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거짓된 평온 같았습니다. 저는 복수의 연극은 끝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옛사람들의 이 말처럼 제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강민준과 박 여사가 자신들의 잔인한 음모와 죄악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는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법의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였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무거운 빗방울들이 차창을 때리며 슬픈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어느덧 출산이 임박한 배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제 딸은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뱃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엄숙하고 차가운 공기에 가슴이 약간 조여왔습니다. 김 여사님의 변호인단과 측근들 외에도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제 사건은 여론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석에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 연문이 열리고 민준과 박 여사가 경찰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짧은 시간은 그들의 모든 생기를 앗아간 듯 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급언듯하고 신사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닥만 응시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만하고 악독했던 여인은 이제 늙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며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들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증오와 감출 수 없는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인은 힘없는 논리로 변호하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빚의 압박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뿐이며 그의 발길질은 분노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생각이 짧은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내몰린 불쌍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변호인단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그 모든 궤변은 터무니없고 무의미해졌습니다. 증거들은 하나씩 명료하고 논리정연하며 단호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스토랑의 CCTV 영상으로 그들이 담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연극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민준과 김아름의 외도 사진, 거액의 도박빚 내역서, 그리고 정점을 찍는 50억 원짜리 종신보험 계약서, 사본이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민준과 박 여사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제 변호인이 보험 계약 음모에 대해 설명하며 제 죽음이 민준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상세히 분석했을 때 저는 그가 온몸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한 기소 내용 속에서 너무나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마지막이자 치명적인 한 방은 제가 변호인에게 넘겼던 민준과 김아름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아름 역시 장기말에 불과하며 저 시골뜨기 아줌마랑 멍청한 마누라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순간 민준의 모든 저항은 완전히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죽은 듯이 앉아 텅 빈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모든 악행을 감싸주었던 아들이 친어머니까지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냉혈한 악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긴 숙의 끝에 재판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엄한 얼굴의 재판장이 나무망치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의 죄목이 하나씩 명시되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흉기 등 상해,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특히 중대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미수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죄목과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로 법원은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그 숫자는 한 인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비통한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고 광기 어린 증오로 가득 차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영혼 없는 시체처럼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역할로 박 여사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인생의 업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옛 이웃들의 말이나 신문의 작은 기사를 통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법정에서의 큰 충격으로 입원했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친척도 이웃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녀의 악독함과 탐욕은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담보계약서의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이자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그 번듯한 2층 집은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팔려나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던 날 사람들은 그녀가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옆에 두고 보도블록에 앉아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깊은 골목 안에 있는 낡고 습한 단칸방을 얻어 이사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인은 이제 자신이 상상했던 제 모습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이혼 절차는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재산도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딸의 엄마가 될 합법적인 권리뿐이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든 날, 저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이상하리 많지 평온함만이 깃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삶을 올감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마침내 풀려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본래의 부유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언덕 위에 오래된 사찰이 있는 조용한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친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비로소 그분들의 딸로서 당당하게 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향 3개를 피워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제 속삭임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2분의 딸,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일어서서 정의를 되찾았어요. 부디 편히 잠드세요.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제 여정, 제가 겪었던 고통과 눈물, 그리고 제가 얻은 교훈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청아한 풍경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로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곁에서 늘 산처럼 묵묵하고 굳건하게 서 계셨던 김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제 신분과 책임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평생의 노력이 잊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과 아버지가 신뢰했던 충직한 동료들과 함께 저는 경영의 세계, 완전히 낯설지만 도전으로 가득 찬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흥성그룹 본사,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유리, 마천루에 들어섰던 날, 저는 압도당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서연으로서의 제 여정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5년, 법정의 문이 닫히고 제 인생의 자유를 돌려주고 죄인들을 가둔 그날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약입니다.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스러운 흉터를 강인함과 성숙함의 무늬로 바꾸어 주죠.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교양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의 슬픈 저음도 분노의 광적인 클라이맥스도 없습니다. 대신 평온과 행복의 부드럽고 맑은 선율이 흐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딸 서아의 4번째 생일이죠. 저와 김 여사님이 살고 있는 강변의 하얀 저택은 오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저는 사치스러운 파티 대신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예쁘게 양 갈래로 묶은 서아는 정원을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아이는 저를 완벽하게 빼닮았습니다. 까만 눈동자부터 오똑한 콧날까지. 하지만 다행히도 외할머니인 김 여사님의 환한 미소와 긍정적인 장난기를 물려받았습니다. 서아의 탄생은 제 인생이 제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자 제 삶을 뒤덮었던 어둠을 걷어낸 가장 찬란한 새벽빛이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빈틈을 채우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제가 살아가고 노력하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제 어머니이자 스승, 그리고 위대한 동반자였던 김 여사님은 이제 진정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저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거나 걱정하고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손수 장난꾸러기 손녀를 돌보고 가르치고 함께 노는 것이 이제 그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얀 그네에 앉아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는 은발을 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서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 제 마음은 무한한 따뜻함으로 차오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행복, 우리 모녀의 평온이 바로 어머니의 모든 조용한 희생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라는 것을요. 엄마,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아가 달려와 정원 구석에서 막 찾아낸 하얀 민들레 홀씨를 높이 들어 보입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작은 입술을 오므려 힘껏 불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씨앗들이 하얀 솜털 낙하산을 타고 날아올라 오후의 햇살 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소원을 싣고서요. 저는 흩날리는 홀씨들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민들레 홀씨와 같지 않았을까요? 폭풍 후에 휩쓸리고 무심한 발길에 짓밟히기도 했지만 사랑과 강인함이라는 바람 덕분에 날아올라 뿌리내릴 새로운 땅을 찾고 싹을 틔워 저만의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낼 수 있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신나게 논 서아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와 김 여사님은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거꾸로 흐르는 은하수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해. 지금의 널 보니 이제 모든 폭풍우는 정말로 지나갔다는 걸 알겠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가끔 깊은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민준과 박 여사의 얼굴을 봅니다. 그날의 악독한 외침과 만족스러운 미소를 듣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고통의 흔적 없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함만이 남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는 것은 제가 일부러 찾아봐서가 아니라 옛날의 그 탐정 조 반장님이 가끔씩 우리 모녀에게 안부를 물으며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는 강민준이 모범수로 몇 년 감형받았지만 출소하자마자 또 다른 소액 사기 사건으로 재수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에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친척 하나 없이 외롭게 살며 술과 자잘한 도박에 빠져 지낸다고 합니다. 박 여사는 퇴원 후 그 낡은 단칸방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그녀의 건강을 앗아갔고 세상의 냉대가 그녀를 안에서부터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탐욕과 질투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린 인간의 삶에 대한 아련한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그 과거는 끔찍했지만 바로 그 과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고통을 힘으로 바꿀 줄 아는 여성으로요. 저는 흥성그룹을 물려받아 발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서아의 품, 엄마의 손길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쉼터를 마련해 주는 곳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이치는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희망의 횃불이 되어 과거의 저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불행한 사람들에게 힘을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도움을 받는 여성 한 명 한 명, 폭력에서 보호받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재단의 쉼터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 감사하지 마세요. 언니, 자신의 용기에 감사하세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올 용기를 낸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5년 전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렵고 무력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저를요. 이것이 제가 인생에 보답하는 방식입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친부모님과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위대한 양어머니께 보답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직 깁니다.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지금처럼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자유롭고 주체적인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곁에 있고 제 심장이 사랑과 자비로 계속 뛰는 한 저는 모든 것에 맞설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새로운 새벽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길고 찬란한 여정입니다. 이제 제가 치유된 마음과 완전한 평온을 찾은 영혼으로 굳건히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마음 쉼터 채널의 마무리 멘트. 시청자 여러분, 서연의 길고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깊은 생각들이 남았을 겁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는 교육과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창작물이지만 우리 사회의 어둡고 현실적인 단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신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게는 자기 자신의 가치, 선의의 힘,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서연이 순진하고 순종적인 고아 소녀에서 자신의 모든 믿음과 행복을 타인에게 맡겼다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강하고 주체적이며 자비로운 여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타인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손과 머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요. 사랑에서의 희생은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고 자신의 가치를 잊을 정도의 희생은 비극일 뿐입니다. 서연은 인내하고 헌신하면 가정이 지켜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푼 친절, 존중받지 못한 희생은 타인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매우 인간적인 빛은 바로 양어머니 김 여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강철 같은 믿음의 화신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악에 맞서 싸울 때 나약함과 눈물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이성과 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서연의 복수는 맹목적인 복수가 아니었고 악으로 악에 맞서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진실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정의를 되찾는데 그치지 않고 죄악을 빛 아래 드러내어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문명적인 복수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만의 방식으로 공평합니다.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두게 마련입니다. 강민준과 박 여사는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잔인함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애까지 잃고 고독과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결코 타인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마십시오. 그 토대는 조만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완전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폭풍우를 지난 후 서연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재산에 빠져 살지도 복수의 통쾌함에 취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서아의 품, 엄마의 손길 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가치의 정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가장 큰 가치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귀중한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친절과 진심으로 살아가되 자신을 보호할 강인함과 지식을 갖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믿으십시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을. 삶이 우리를 아무리 혹독한 상황으로 내몰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새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이야기는 교육 및 오락을 목적으로 창작된 허구이며 등장인물의 이름, 장소, 사건 등 실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마음 쉼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